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가요 법률의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뭐냐? 우리가 일단 법률에는 무슨 요건이 있다고 그랬죠? 항상 구조를 봐야 돼. 성립 요건, 성립했으면 그 다음에 효력 요건. 이러면 이 효력 요건은 일반적 효력 요건하고 특별한 효력 요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일반적은요, 먼저 당사자는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은요, 목적은 확정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의사표시는요,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우리가 이 당사자에서 여러분 뭐 하나만 하면 되냐? 이것만 하면 돼. 의사능력은 무효,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이다. 행위 능력이 없으면 제한능력자다. 제한능력자의 법령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이 있다. 이 정도만 딱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본격적으로 우리 시험법에는 목적부터 시작해. 목적이라는 것은 뭐죠? 대금하고 등기. 다른 말로 법률 효과를 얘기하죠. 다른 말로 법률행위 내용을 얘기한다. 우리가 첫 시간에 공부했죠. 그 목적은 확정되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34회 문제에서 뭐가 나왔냐? 여기 사회적 타당성이 시험이 나왔고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령이 여기서 두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알겠죠? 여기서 두 문제.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목적이죠.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없으면 무조건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확정이 돼야 돼. 확정은요, 매매계약 체결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누구냐, 매도인과 매수인 당사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그것은 계약을 체결할 때 특정이 돼야 돼.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가 누구냐 하는 것은. 그런데요, 대금하고 목적물의 대금하고요, 여기 등기죠. 목적물이라서 등기죠. 등기하고 대금은 언제까지 확정돼야 되냐? 이행기까지. 아까 말했죠? 분양을 받아서 입주할 때까지 물건이 완공돼서 등기를 해줄 수 있으면 되죠? 이행기까지. 그러니까요, 매도인이 누구냐? 매수인이 누구냐? 이것을 당사자라고 그래요.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알아야 되죠? 그걸 주관적인 합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요, 대금하고 등기는 언제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냐?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건값이 계속 떨어질지 오를지 모르니까 좀 불안해. 그러니까 우리가 2년 뒤, 3개월 뒤에 실제 거래 가액대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래서 실현할 당시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목적물과 대금은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다. 이게 중요해. 이행기까지. 하지만 당사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가능성이죠. 우리가 가능과 불능은 사회 통념이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었죠?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 예를 들어서 한강에 반지가 빠졌어. 그러면 그 반지를 찾을 수 있다, 잃어버렸다? 잃어버렸다고 얘기하지 그것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강에 유입되는 모든 물을 다 막고 양수기로 한강물 다 퍼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강을 말려가지고 찾아내야 되겠죠. 그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회통념상 사회통념을 따라서 가능이냐 불능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능과 불능을 따지는데요. 이때 이 불능은 또 성립실, 불능은 여러 가지가 있어. 법률적인 불능, 사실적 불능, 전부 불능, 일부 불능, 객관적 불능, 주관적 불능 여러 가지 있지만 그건 시험에 안 나와. 뭐만 나온다? 우리가 이것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원시적 불능하고 후발적 불능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약을 체결했는데 체결하기 전에 이미 건물이 없는 거예요. 건물이 없는데 그걸 모르고 계약한 거예요. 원시적 불능. 계약을 체결했는데 체결하고 나서 등기를 해주려고 했더니 그 전날 바로 뭐죠? 태풍이 불어서 건물이 불타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할 때는 건물이 있었는데 계약 체결 후 건물이 없어졌죠. 이것을 후발적 불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시적인 불능과 후발적 불능 두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원시적이라는 것은 갑악을 하고 2월 1일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체결하기 전에 1월 30일 날 건물 자체가 처음부터 이미 체결 전에 이미 멸실되고 없는 거예요. 그걸 원시적 불능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런 원시적 불능은 신뢰이익 배상. 이건 하나의 세트예요. 원시적 불능은 신뢰이익이다. 그러면 신뢰라고 하는 건 뭐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믿고 지출한 비용. 뭐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계약서 작성 비용이라든가 뭐 청량 비용이라든가 또는요 우리가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 이자라든가. 알겠죠? 우리가 왜 대출을 받아요? 이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됐다고 믿으니까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대출을 신청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 금융비용, 금융이자 비용 이런 것을 신뢰이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원칙을 어떻게 표현하냐? 이미 멸실됐다, 이미 수용이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시적 본론은 일단 건물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런데 후발적은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유효하게 건물이 있었는데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건물이 없어진 거예요.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그걸 후발적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이행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행이익은 뭐예요? 만약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됨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죠. 예를 들어서 이 을이요 1억 원에 샀는데요. 이것을 병한테 팔아요. 병한테 1억 1,000에 팔아요. 그럼 얼마의 이익이 있죠? 1,000만 원의 이익이 있죠. 이것을 무슨 이익이라 한다? 이행이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우리가 항상 후발적은 뭐라고 얘기해요? 후, 계약 체결 후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원칙은 유효해. 왜?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유효인데 이렇게. 유효인데 이렇게. 원시적은요. 무효인데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적은 이미 멸실됐다. 이미 수용됐다. 그러면 원시적. 체결 후, 매매계약 체결 후,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알겠죠? 전세계약 체결 후, 그러면 이것을 무조건 후발적이라고 하고, 그 후발적은 이행이익 배상이고 유효이고, 원시적은 신뢰이익 배상이고 무효이고, 이것은 하나의 세트니까 잘 알아두란 말이죠. 이것을 먼저 암기를 먼저 하시고,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 적법인데, 적법은 강행 규정하고 임의 규정으로 나누어져요.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법이 A는 B라고 되어 있죠? 그럼 반드시 A는 B가 돼야 돼. A는 B가 아니다. A는 C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법의 내용대로 행해야 돼. 그걸 강행 규정. 그러니까 법 규정을 강제로 그대로 행하라 이런 의미죠. 그런데 임의 규정은요. 법의 규정을 임의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임의 규정 그러면 원래 이러면 월세는요. 월세. 그 뭐죠? 그 집 있죠? 집에 대한 월세는 원래 어떻게 한다? 후불로 내는 게 원칙이에요. 후불로. 매월 말에 내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살고 마지막 날에 월세 내는 게 원칙인데 보통 우리 다 선불로 달라가잖아요. 선불로. 들어올 때 바로 달라가죠. 월세를. 그걸 뭐란다? 그것은 법에는 후불로 주라. 이렇게 돼 있지만 두 사람 간의 합의로 선불로 할 수도 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임의대로 정할 수 있다. 그걸 임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강행 규정이고 법은 어떤 것은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죠. 강행 규정이라는 것은 다른 합의는 절대로 안 돼. 법에 있는 대로만 해야 돼. 임의 규정은요. 법에 있는 대로 할 필요가 없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마음대로 해도 돼. 그걸 임의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행 규정에는 또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으로 나눠져요. 효력 규정 이것은 우리 민법상은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인데요. 행정법규에서는 효력 규정하고 단속 규정으로 나뉜단 말이죠. 그러면 효력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을 위반하면은 그것은 무효가 되는 것을 효력 규정. 효력이 없다. 위반했으니까 효력이 없다 이 말이죠. 단속 규정은 위반하더라도 유효하게 보는 거야. 민법상으로는. 사법적으로는 위반해도 유효로 봐. 단 이 두 가지는 다 뭐다? 형사처벌을 받아. 형사처벌.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자, 그럼 봐봐. 우리가 간단히 얘기하면 공법하고 사법을 비교를 하는 거야. 공법하고 사법을 비교해. 공법은 뭐고 사법은 뭐냐 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이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학설은 한 10개 정도 돼요. 그런 건 다 쓸데없는 소리고 우리가 민법을 공부할 때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할 게 뭐냐면 국가기관, 국가기관하고 개인 간의 관계, 상하관계죠. 상하관계는 이것을 공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하고 서울시 상하관계죠. 공법. 서울시하고 성동구청 상하관계죠. 공법관계인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라는 게 뭐죠? 청와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소도 있죠. 이런 국가기관하고 개인 간의 관계를 상하관계, 공법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요. 이것을 사법관계라고 얘기해요. 사법관계, 평등관계죠. 알겠죠? 그러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은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회장하고 나하고 관계는 개인과 개인이죠. 그걸 사법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삼성은요.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법인이죠. 법인도 사람에 불과하지 삼성이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예를 들어서 삼성 홀딩스라든가 삼성 DNC라든가 이런 데하고 나하고 계약을 했다. 그러면 1대1의 관계, 사법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기관하고 나하고 관계를 간단히 공법관계, 개인과 개인을 사법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무엇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느냐? 먼저요, 효력 규정을 위반했다. 그러면 이것은 공법 국가기관한테 그것은 처벌을 받은 거예요. 형사처벌.
단속 규정을 위반했다. 법을 위반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럼 공법적으로는 다 뭐를 해요?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기관한테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 받아야죠. 그런데 여기서 무효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에 사법적으로도 무효가 되고 이건 개인과 개인 간에 사법적으로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행정형벌을 받더라도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는 사법적으로는 유효하다. 단속규정. 알겠죠? 형사처벌도 받고 개인 간의 거래도 무효가 되는 것을 효력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을 구별하는 것은 공법적으로는 둘 다 처벌받으니까 구별할 수가 없죠. 사법적으로 유효이냐 무효이냐. 무효인 것을 효력규정, 그 다음에 유효인 것을 단속규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우리 대법원은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강행규정에 위반되면 무효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효력규정을 강행규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강행규정 속에서는 단속규정도 포함되지만 판례를 볼 때 강행규정에 위반되면 무효다 했을 때 그 강행법규는 효력규정을 의미한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